여든두 살 노인이 죽기 전에 남긴 편지를 읽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 병실에서 만난 여든두 살의 정 선생님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후회만 하다가 이렇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주름진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후회를 인생 후배들을 위한 귀한 교훈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편지를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시작된 한 통의 편지가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 선생님은 서울의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계신 분입니다. 무릎은 늘 시큰거리고 계단 몇 칸 오르는 것도 큰 모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면 하루가 통째로 사라지는 그런 고단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편지 첫머리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단 1시간이라도 예순 시절로 돌아갈 기회를 준다면 저는 6가지를 미친 듯이 실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뼈저린 참회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기면서도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아직 괜찮아라는 말은 60대의 정 선생님이 가장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80대의 정 선생님이 가장 증오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댐이 터지듯 어느 한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우리 몸의 무릎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없어서 다 닳아 없어지기 직전까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프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뜻입니다. 정 선생님은 지금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날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비극이 아닙니다. 예순에 했던 혹은 하지 않았던 선택들이 20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60 중반까지만 해도 정 선생님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좀 차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것도 무시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한 것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증상은 몸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마치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할 때 벽에서 나는 작은 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면 어느 날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정 선생님의 몸도 정확히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반면에 정 선생님의 친구분 한 분은 60부터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씩 걸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극명했습니다. 그 친구분은 지금도 손주들과 등산을 다니십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마트에 가려면 누군가 차로 데려다줘야만 합니다. 사랑스러운 증손주를 안아주고 싶어도 무릎 통증 때문에 그저 바라만 봐야 합니다. 같은 나이에 시작한 두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갈라진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는 거창한 장비나 비싼 헬스장 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딱 30분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0분이 대수냐고 비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30분은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저항 수단입니다.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줄 유일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오늘 걸은 한 걸음이 내일의 나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오늘 걷지 않은 한 걸음이 10년 후 휠체어에 앉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음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 선생님은 평생 짜고 매운 음식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싱겁게 먹으라고 잔소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인생 뭐 있어 맛있는 거 먹고 죽는 거지. 그러면서 소금을 더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의 혀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사가 저염식을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미각세포가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맛있게 먹기 위해 선택한 자극적인 맛이 역설적으로 평생 맛을 느끼지 못하는 형벌로 돌아온 셈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입에 넣는 음식이 20년 후에 내 몸을 설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뿌린 소금 한 스푼이 내일의 혈관을 막는 시멘트가 됩니다. 오늘 마신 술 한 잔이 내일의 간을 돌처럼 굳게 만듭니다. 정기검진의 중요성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 선생님은 60 초부터 혈당이 높다는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당뇨는 아니잖아라며 무시하셨습니다. 64세도 67에도 같은 신호가 왔지만 나는 원래 혈당이 좀 높아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셨습니다. 결국 73세 당뇨 확진을 받았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10년 넘게 몸이 신호를 보냈는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귀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불길은 우리가 듣든 듣지 않든 번져갑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도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는 것과 내 발로 산에 올라 단풍을 만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릎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하신가요? 그것이 결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축복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흘러간 모래는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건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차갑고 처절하게 우리를 옥죄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 선생님은 편지에서 60시절에 자신을 대책 없는 낙천주의자였다고 회상하셨습니다. 나는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꽤 받았으니 노후는 걱정 없겠지. 이것이 그분이 했던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어딘가로 새어나갑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새는 것은 느끼지 못하지만 10년이 지나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정 선생님의 돈도 정확히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나가는 물길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여행이나 취미 혹은 근사한 식사를 위해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병원비가 가장 먼저 통장을 점령합니다. 병원비는 마치 세금처럼 거부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아프다고 치료를 미룰 수는 없으니까요. 미루면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정 선생님은 현재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값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각종 검진비와 물리치료비가 더해집니다. 병원까지 왕복하는 택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60만 원에서 80만 원은 증발하듯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조차 비교적 건강한 상태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폐렴으로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한 달 병원비가 200만 원을 넘기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무서운 복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예순 시절 5,000원 하던 짜장면이 어느새 만원에 육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관리비도 오르고 식료품비도 오르고 교통비도 오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오르는데 연금 많은 거북이 걸음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이 우리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소매치기와 같습니다. 오늘의 100만원과 20년 후의 100만원은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닙니다. 오늘 넉넉하다고 느끼는 그 돈이 20년 후에는 한 달 약값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 자금 계획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 10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가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산은 줄어드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그 흐름을 막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 선생님에게는 조금 다른 길을 걸은 친구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50대 후반부터 노후를 지독하리만큼 현실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얼마를 더 벌까가 아니라 얼마를 쓰지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셨습니다. 65 이후에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소소한 일거리를 이어가셨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결코 쫓기지 않습니다. 가끔 손주들에게 넉넉하게 용돈을 쥐어주시고 1년에 한 번쯤은 여행도 다니십니다. 정 선생님은 그 소박한 자유가 세상 무엇보다 부럽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노후의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새지 않게 지켰느냐입니다. 물이 담긴 양동이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없습니다. 먼저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정 선생님은 60 시절 부질없는 체면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흘려보내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굳이 계산대를 먼저 점령하셨습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려 필요하지도 않은 옷과 차에 돈을 쓰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였다는 것을요. 체면은 배가 고플 때 밥을 사주지 않습니다. 체면은 병원비를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체면은 외로운 밤의 곁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체면을 위해 쓴 돈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남는 것은 텅 빈 통장뿐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하는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입니다. 정 선생님은 60 중반에 큰아들 사업 자금을 대주셨습니다. 작은 아들 아파트 마련에도 퇴직금의 절반을 보태셨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돈은 자식들에게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남았습니다. 정 선생님이 병원비로 깊은 한숨을 내쉬실 때 자식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학원비의 대출이자 감당하느라 빠듯합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그때 뼈저리게 깨달으셨습니다.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은 자식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통장뿐이라는 사실을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내 생존을 자식에게 맡기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먼저 내가 쓰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씌워줘야 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안전해야 자식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나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줍니다. 나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돈 때문에 자존심이 구겨지는 경험은
노년에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 인간의 자존감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말입니다. 내가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갑자기 아플 때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모르면 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돈의 흐름을 알면 돈이 나를 지켜줍니다. 건강과 재정이 두 가지만 확실히 쥐고 있어도 노년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채워줄 무언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그리고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가득한 통장이 노후의 든든한 갑옷이라면 그 갑옷을 입고 함께 걸어갈 사람이 없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정 선생님의 편지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온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없는 노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든의 정 선생님은 이제 확실히 아셨습니다. 노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육체의 통증이 아닙니다. 집 안을 가득 채운 무거운 정적 즉 외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누군가와 따뜻한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누군가와 전화 한 통이라도 주고받으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축복인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 선생님은 지금 지독한 고립 속에 계십니다. 5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은 바쁜 삶의 궤도를 그리느라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이웃들과는 복도에서 어색한 목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입니다. 활동하던 시절의 친구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씨앗은 예순 시절에 정 선생님이 스스로 뿌린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그분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삶이 지긋지긋하셨습니다. 이제 좀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에 모임 제안을 하나둘 거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달콤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유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천천히 독으로 변해갔습니다. 한 번 거절하니 두 번째는 쉬웠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전화 벨소리조차 소음으로 느껴져 받지 않게 되셨습니다. 관계에도 관성이 있습니다. 멀어지기 시작한 관계는 무서운 속도로 멀어져 갑니다. 물이 한번 얼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전체가 얼어붙는 것과 같습니다. 일은 중반에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온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하면 속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오히려 외로움을 더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쓸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사회적 고립은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지독한 외로움이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운 노인이 더 빨리 늙고 더 자주 아픈 것은 결코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소리 없이 몸을 갉아먹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정 선생님의 옆집에 사는 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 역시 아내를 사별하셨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기는 대신 밖으로 나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65세 동네 복지관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고 실력도 없어서 눈치가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셨더니 어느새 그곳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분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탁구 동호회 회원들이 순번을 정해 병문안을 오고 반찬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간병인은 돈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말동무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관계는 마치 예금 통장과도 같습니다. 기운이 있을 때 꾸준히 마음을 입금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이라는 긴 겨울에 그 이자를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쌓은 관계는 늙어서 거두는 수확입니다. 젊을 때 소홀히 한 관계는 늙어서 맞이하는 빈 들판입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선생님은 60시절 자녀들에게 늘 훈수를 두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마리아라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정답이라 믿으셨고 자식들의 고민을 나약함으로 치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결국 자식들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벽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매일 한 장씩 벽돌을 올리듯 매번 하는 잔소리가 벽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그 벽은 이미 넘을 수 없을 만큼 높아져 있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그랬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입니다. 70대 후반인데도 손주들과 카페에 가고 영화를 보는 아파트 주민의 비결도 단순했습니다. 그저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노년의 나를 이해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름은 잊어도 함께 웃었던 그 공기의 온도는 기억합니다. 관계를 맺는 것은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이 외로움이라는 지옥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60의 나이라면 지금 당장 예전 친구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쑥스럽다면 문자 하나라도 남기십시오. 낯선 사람들과 섞이는 용기를 내십시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이라는 긴 여정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정표입니다. 타인에게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마지막 페이지를 온기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관계가 우리 삶의 외벽을 감싸는 온기라면 그 안을 채우는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쓸모에 관한 자각입니다. 정 선생님은 편지의 후반부에서 아주 아픈 진실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설레십니까? 아니면 또 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하는 한숨과 함께 눈꺼풀을 밀어올리십니까? 정 선생님은 솔직히 고백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섭다고요. 텅 빈 하루가 자신을 집어삼킬 듯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든의 정 선생님 달력은 참으로 정직합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칸들이 하얗게 비어 있습니다. 어쩌다 병원 가는 날에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뿐입니다. 한창 일하던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회의와 출장과 점심 약속과 마감으로 빽빽하던 그 시절이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가장 찬란한 축복이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이유가 흔들립니다. 목표가 없으면 의욕이 사라집니다. 의욕이 없으면 몸이 굳어집니다. 몸이 굳으면 건강까지 나빠집니다. 이것은 빠져나오기 힘든 악순환입니다.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자각이 삶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의 75살 된 동생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십니다. 그분은 2년째 매일 아침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등교 안전 지킴이를 하고 계십니다. 정 선생님은 처음에 말리셨답니다. 그 나이에 새벽부터 나가서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요. 하지만 동생분은 오히려 활기가 넘칩니다. 지난주에는 1학년 꼬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없으면 무서워요. 내일도 꼭 나오세요. 그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해졌다고 자랑하시더군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거창한 지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심리학에는 헬퍼스 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남을 도울 때 몸속에서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봉사는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장수하고 싶다면 보약 대신 봉사활동을 시작하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나의 쓸모를 찾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를 미소 짓게 했는가? 내가 가진 지혜나 기술 중 나눠줄 것은 없는가? 나를 기다리는 장소나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정 선생님은 예순으로 돌아간다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시간보다 자신의 쓸모를 증명할 자리를 찾는데 시간을 쏟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봉사활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텃밭을 가꾸어 이웃에게 상추를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의 고민에 따뜻한 댓글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 소소한 연결들이 모여 삶의 지지대를 만듭니다. 일을 하는 자는 늙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을 권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가 세상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곧 생명력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예순이라면 아직 청춘입니다. 퇴직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십시오. 명함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의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미루어왔던 마음의 평화와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든의 정 선생님이 가장 깊고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한마디 나중에라는 단어였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겠다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여행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몸 좀 추스르면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순 시절의 정 선생님에게 나중은 은행 예금처럼 무한히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막상 닥쳤을 때 무릎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함께 떠나자던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났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기력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미래의 시간이 더 많을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라지고 체력은 줄어듭니다.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점점 좁아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슴 미어지는
고백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무뚝뚝한 남편이셨습니다. 아내 생일에 꽃 한 송이 사준 적이 없으셨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외식 한 번을 돈 아깝다며 미루셨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는 것이 공기처럼 당연했습니다.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아내에게 예고 없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이었습니다. 숨이 좀 가쁘네라고 말한 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에 갈 새도 없이 아내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를 보며 정 선생님은 무너지셨습니다. 고생했다는 그 한마디가 왜 그리 어려웠을까요? 왜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여행을 나중에로만 미뤘을까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왜 그리 무거웠을까요? 공기는 사라져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되어서야 공기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떠나고 나서야 그 빈자리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정 선생님은 이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미안해와 고마워와 사랑해라는 세 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세 마디가 수십억의 재산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요. 쑥스러움을 이겨내고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내일은 아무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정리도 필요합니다. 정 선생님은 아내를 보내고 나서야 집안 가득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60대 이상 가정의 공간 중 40%가 실제로 쓰지 않는 물건으로 채워져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다시 입을 확률은 5% 미만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건의 공간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공간도 만들어야 합니다. 정 선생님에게는 유산 문제로 10여 년간 인연을 끊고 살았던 친누님이 계셨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사이 누님은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미안해라는 한마디를 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멍울이 되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나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타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독이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감정도 영혼을 부패시킵니다. 집안의 쓰레기를 비우듯 마음의 원망도 비워내야 합니다. 너무 아껴서 곰팡이가 핀 새 수건처럼 행복도 아껴두면 썩어버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아끼던 향수가 있다면 오늘 뿌리십시오. 입고 싶던 옷이 있다면 오늘 입으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만나십시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정 선생님은 요즘 매일 저녁 감사의 글을 쓰며 하루를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무릎 통증이 덜해 공원을 산책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 감사합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시력이 남아있어 감사합니다. 감사는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82살이 되어 보니 인생 최후의 승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승자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비움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줄 최고의 자산입니다. 정 선생님의 편지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십시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걸을 수 없습니다. 돈을 지키십시오. 체면을 위해 미래를 팔지 마십시오. 사람을 지키십시오. 외로움은 소리 없이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쓸모를 찾으십시오. 세상과 연결된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나중에라는 시간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먼 곳에 있는 이의 안부가 궁금하다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전화를 거십시오. 우리는 모두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를 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공기 한 모금이 눈물겹게 소중한 것입니다. 창가에 비치는 달빛 한 줌이 기적인 것입니다. 82살의 노신사가 남긴 이 편지는 여러분을 가르치려 함이 아닙니다. 부디 당신만큼은 나처럼 후회하지 말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부디 당신만큼은 나처럼 외롭지 말라는 투박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후회 없는 오늘이 모여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기적을 만듭니다. 당신의 밤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